영국 런던의 어느 레스토랑. 벨라,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 젊은 남자가 여성을 향해 청혼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청혼을 받은 여성이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는 듯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던 커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청혼을 거절한 것일까요? 하지만 얼마 후 이 두 사람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저널리스트 기자로 활동 중인 벨라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저널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꽤나 험난했는데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저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고등학교 시절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덕분인데요. 아버지는 허황된 한방만을 노리며 이것저것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쫄딱 망하고 빚까지 지게 되셨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매일같이 폐인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저 혼자 남겨두고 무책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버지께서 사업에 망하면서 진 빚은 상속인의 재산에 따라 자연스럽게 탕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지는 않았겠죠. 영국에는 이러한 경우에 당연승계주의를 취하지 않고 인격 대표자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미성년자 및 모든 상속인이 초과 상속 재물을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가족의 빚을 자식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받지 않았죠.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절대 내어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에 합당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저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물건들에는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인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압류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을 재산 압류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늘 경찰 제복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무표정한 얼굴로 시뻘건 딱지를 붙이고 다녀서 저에게는 지옥에서 내려온 공포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허망한 얼굴로 넋이 나간 채 집안 곳곳에 물건들이 빨간 딱지가 붙어나가는 걸 바라만 보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재산 압류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아시아 계통의 남자여서 그런 느낌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죠. 온 집안에 빨간 딱지들을 붙이던 재산 압류인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동양인 남자가 건네준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물건이 들어있었죠. 바로 현금 10만 원과 메모지였습니다. 굶지 말고 밥 항상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라. 이곳에 가면 식당 하나가 있는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거기에서 식사를 해라. 이건 밥값이야. 결국 오늘 일도 나중에는 사소한 추억이 될 날이 있을 거다. 몇 자 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이 생겼고 이건 순전히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걸 깨달았죠. 동양인 남자가 주고 간 돈을 가지고 메모지에 적힌 식당을 찾아갔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식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고 아무거나 달라는 저의 주문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먹었지만 그 맛은 아주 훌륭했죠. 그 와중에 배는 고팠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눈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은 다 찾아다니며 일을 했어요. 커피숍이나 식당 알바부터 청소부 일까지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일들만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입도 수입이었지만 일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서 일거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를 불안함이 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로에서 화려한 카메라들과 그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멋지게 브리핑하는 저널리스트 여성을 목격한 이후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병행했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지만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 결국 방송국에 취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방송국에 취직만 하면 고생 끝이라고 생각한 저의 착각은 첫날부터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죠. 그동안 육체적인 노동만 하던 저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되었죠. 이곳에는 제가 배워나갈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모르는 것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말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며 기자라는 직업에 익숙해질 무렵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취재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취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영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했는지 등등 외국인 특집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취재를 나가게 된 도시는 뉴몰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타운이라고 하면 LA가 있듯 영국에는 뉴몰든이 있었죠. 통계청의 말에 따르면 뉴몰든에는 한인이 2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환경이나 학군이 좋아서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지역이었고 동네 풍경도 빈티지적인 고풍스러움을 자아내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취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근사한 남자를 만나버렸죠. 전날 비가 잔뜩 와서 그런지 바닥에는 온통 구덩이와 흙탕물 투성이었는데 제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완전히 흙탕물에 굴러버렸지 뭐예요. 구두 굽도 나가버리고 옷도 완전히 다 버려서 취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날 이후론 꼭 여벌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있을 리 없었죠. 그때 제 앞에 웬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디 방송국에서 나오셨죠? 제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업히시죠. 저쪽에 가면 탈의실과 여자옷이 좀 있을 겁니다. 안 잡아먹을 테니 업히세요. 제가 보기보다 눈이 높습니다. 부끄럽지만 당돌한 듯 까칠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남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남자였고 이곳 뉴몰든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러 온 저는 오히려 이 한국인 남자에게 취재를 당해버렸죠. 다른 오해는 마세요. 그냥 여러가지 질문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우리는 서서히 연인으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가 이런 행복함을 느껴도 되는 걸까?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연애를 해도 되나? 행복함을 느끼는 요즘이지만 그만큼 걱정과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죠. 그러던 중 저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와 레스토랑에서 식사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죠. 약속 장소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해 보였죠.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어? 다른 약속 있는데 나 만나는 거야? 초조해 보여. 제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내 레스토랑 실내는 저희 테이블 쭉 빼고 모두 불이 꺼지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저는 정말이지 연애고자였습니다. 이런 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다니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금의 제 처지의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지만 지금 저의 상황 때문에 결혼은 무리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직도 억대빚이 있는 주제에 이렇게 착실하고 좋은 사람에게마저 그 짐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사치였는데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되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니까요. 오빠, 미안하지만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오빠한텐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나 그렇게 건실한 여자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 이후로 저희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바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별을 하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앞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돈이 모이는 대로 빚을 갚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저 스스로 지켜냈죠.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니 그동안 어떻게 그런 세월들을 견뎠는지 새삼스러웠어요. 고통스럽고 긴 인내의 시간이었죠. 빚을 청산하여 어머니의 추억을 지킨 기쁨과 그동안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텅 빈 공허함만 느껴졌죠. 심지어 우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은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빚을 갚은 순간 그동안의 제 인생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국 남자.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사실 제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자신과 같이 해결하자며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된 거였죠. 빚은 청산했지만 제 곁에는 이제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사람 인연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과 나는 안 될 운명이었던 거지. 잊어버리자. 제 마음을 애써 부정하며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한 기념비적인 날에 저는 다 헐거워진 메모 쪽지 하나를 가지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억대 빚을 지고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던 그날 압류집행인 동양인 남자가 1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저에게 건네주었던 식당 주소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그날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울먹이며 식사를 했던 그 식당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모습의 동양인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국 남자. 저만큼 그 사람도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 때에도 같이 온 적 없는 식당이었기에 이곳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끔씩 고향이 그립거나 우울할 때 그 식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이 그리울 때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가지고 온 메모 쪽지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쪽지는 자기가 과거에 압류집행인 일을 할 때 어떤 여고생에게 주었던 메모지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여고생이 저였던 거예요. 저와 남자친구는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약속이나 한 듯 식당이 떠나가라 웃었죠. 그 한국인 남자는 지금 저희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 남자와 결혼하여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다시 만나고 다시 꼬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니 글쎄 저번에 저한테 차였다면서 이번에는 절대 프로포즈는 하지 않겠다는 거 있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하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요. 저희 남편을 만난 이후로 인연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지금도 앞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국 런던 소호의 요리 대회장. 한나 씨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독특하면서도 맛있기까지 한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큰 인기와 점수를 얻은 게 아닐까요? 요리 대회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듯한 사람이 특정 참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 대회의 참가자로 언급되던 젊은 여성은 한국 음식으로 대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완전히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나 씨, 10분 후에 5인용 테이블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예약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자. 또 저번처럼 바쁠 때 사라지면 이번에는 사장님한테 말해서 너 해고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네가 만든 한국식 요리들이 메인 메뉴로 올라갈지도 모르지. 런던의 점심시간 레스토랑 주방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레스토랑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처음에 제가 레스토랑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린 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자서 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느라 무진장 힘들었는데 어느새 그 딸이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네요.
저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녀석은 요즘 사춘기가 왔다고 별거 아닌 일로 저와 언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국식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저의 사랑스러운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한식당을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 꿈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식당을 하나 개업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주어진 월급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해나가는 현재의 처지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집에서 가볍게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즐길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요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죠.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과제를 주며 참가자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요리를 하여 그 결과물을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요리 대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의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영국 런던에서 요리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1등 상금은 7만 파운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죠. 저 돈이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식당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회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제가 이 대회의 참가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큰 레스토랑을 창업하기는 힘들겠지만 작게 시작하면 5만 파운드면 충분했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상금이었습니다. 오히려 식당을 창업하고도 초반에 장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버틸 수 있는 자본까지 가능할 것 같았죠. 1등만 한다면 저와 딸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활이 불행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돈이 풍족하지 못한 삶이었기에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웠던 건 사실이죠.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최상위에 존재하는 가치관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만 밝히는 속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돈이 없으면 우리 딸과 저를 지킬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란 말이죠. 혼자서 벌써 1등을 했다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까지 펼치게 되자 현실적으로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했죠. 이 요리 대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각종 과제를 해결하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었기도 했고 지금 저의 형편상 일을 빼먹으면서 하기에는 생활비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간을 빼는 만큼 급여에서 삭감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이 진짜였죠. 부자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독하게 해야 돈을 버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을 바꿔줄 요리 대회였지만 당장 제 발등에 있는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저와 딸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 식당들이 있었지만 제가 유독 이곳에서 일을 하길 고집하는 이유는 배울 것이 많아서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식당을 운영할 때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가 그런 대접에 적응한 것인지도 몰랐죠. 원래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불안정한 현재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죠. 대회에 참가 의사를 표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다시 추첨과 내부적인 선별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딱히 내세울 만한 조건은 없는 저였지만 다행히 요리 대회에 참여하는데 선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회사에서 요리 과제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제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요리를 하는 것, 그리고 참가자 각자가 단 하나의 재료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요리 스타일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한식을 이용한 요리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식 자체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아서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되었죠. 대회 날짜가 다가왔지만 참가자들에게는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내용 말고는 어떠한 힌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회장에서 모두에게 공개되어
즉석에서 요리를 해 나가야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미리 구상을 해 놓아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했죠.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있었고 카메라들이 많았습니다. 꽤나 큰 상금이 걸린 대회니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는 듯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요리 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요리.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참가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요리 재료들을 선점했습니다. 저 또한 정신을 차리고 음식 재료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이에 고기란 고기들은 동이 나버린 겁니다. 주제가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이다 보니 제일 먼저 고기부터 가져가 버린 것이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백질 단어를 보자마자 소고기를 이용한 한국식 불고기를 생각했는데 고기가 이미 동이 나버렸으니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기권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요리든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고기 재료 코너를 벗어난 저는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 요리를 시작했죠. 제한된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무사히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던 요리는 아니었지만 급하게 생각한 아이디어치고는 꽤나 괜찮은 요리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요리들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고 해당 음식에 대해서 참가자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대회에 참가한 셰프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심지어 스타 셰프의 수제자와 TV 방송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까지 있었죠. 그들을 보고 나니 왠지 제가 만든 요리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심사위원에게 제가 만든 요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죠. 이 음식은 청국장 비빔밥이라는 음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음식에도 영향을 미쳐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비벼서 먹으면 영양도 챙기면서 빨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요리에 그 어떤 음식보다 한국식 청국장 비빔밥 요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국장은 기본적으로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유익균까지 풍부하여 소화 개선과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국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요리를 어필했습니다. 각 참가자가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가져온 것이 청국장이었죠. 미리 발효를 해서 가져가야 했기에 이런 재료가 대회장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좋았고 맛을 본 이후에도 긍정적인 표정들이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본선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첫날이 끝나고 합격한 참가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죠. 떨어진 것입니다. 대회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당연히 합격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그 실망감은 더욱 컸죠. 하지만 저는 실망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복귀하여 생계를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복귀한 저는 직장 동료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고 불합격 소식에 무한한 분위기가 되었죠. 의외로 레스토랑의 동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의 불합격 소식에 다들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현실로 복귀한 저는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씨. 오늘까지 다음 본선 메뉴 아이디어 제출하셔야 하는데 한나씨만 제출이 안 되었어요. 기권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불합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서에 오류가 있었고 합격자 연락 서류에만 제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쁜 마음은 잠시 오늘까지 본선 메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PD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하던 레스토랑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메뉴를 짰습니다. 다행히 서류를 제출하는데 성공했고 대회 본선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죠. 평소에 요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회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작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백도 뭐도 없는 레스토랑 주방 직원 출신이 일으킨 돌풍은 방송을 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하는 요리마다 모두 한식을 접목한 요리들이어서 그 희귀성과 특별함이 더욱 화제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고 그리던 대회의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유명 스타 셰프의 조력을 받는 그의 수제자였죠. 방송국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금수저와 흑수저의 대결 구도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회를 우승하여 7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획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오로지 대회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핑계로 딸아이를 보살펴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죠. 최근에는 몇 마디 대화조차 하지 못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아이와 대판 싸우고 나와버렸죠. 언제나처럼 다툼의 원인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싸운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회장에 도착했고 온 정신을 대회에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요리에 집중하였고 주어진 시간이 30분가량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작진 한 분이 저에게 달려왔고 귓속말을 하고 나가셨죠. 제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고 딸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대회장을 뛰쳐나와 딸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건물 낙상 사고로 다리 골절과 타박상 그리고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아시아인이 아니신데. 제가 착각을 좀 했나 보군요. 필요한 조치는 다 끝났고 증세가 심하지는 않으니 내일 중으로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오다 보니 신발을 신지 않고 있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아이는 느닷없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 딸아이는 한국인 입양아였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아이를 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사실 저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아이와 함께 있던 쪽지를 보고 알았죠. 딸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 스스로에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딸아이는 제가 대회를 포기하고 자신이 있는 병원으로 오게 되어 굉장히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큰 꿈을 꾼 것처럼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다시 현실로 복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저는 런던에서 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제 딸은 저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제 가업을 물려받겠다며 아주 의욕적이죠. 사실 대회 중 딸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대회장을 나오면서 대회 우승과 상금 7만 파운드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회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요식업계의 큰손 회장님 한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접촉을 해왔던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열어주고 모든 운영을 맡기시며 자신에게는 수익의 10%만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큼 그 기회를 잡았고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